조선의 담장을 넘은 소년, 이승만의 시작. 조선의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다. 왕은 이름뿐이고 대신들은 뇌물로 권력을 사고 팔았다. 나라의 주인은 사라지고 벼슬이 나라가 된 시대였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왕족이라 불렸지만 그 피가 자랑스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눈에 조정은 부패한 시장처럼 보였다. 저들은 나라를 지키는 신하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장사꾼이야. 그는 어린 나이부터 조정의 붕당 싸움을 목격했다. 서인, 남인, 노론, 소론. 사람은 바뀌어도 싸움의 이름만 달랐다. 정치는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리의 전쟁이 되어 있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 아니고 벼슬이구나. 그가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그 무렵 조선의 젊은 사대부들 사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같은 개화파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에 파견되어 근대 문명을 눈으로 보고 돌아온 신사유람단이었다. 그들이 돌아와 한양에서 한 말은 조선의 귀에 너무 생소했다. 법이 사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왕의 권력은 백성의 권리에서 나옵니다. 이순만은 처음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법이 사람 위에 있다고? 왕보다 법이 높다니. 그런 세상이 정말 있단 말인가. 한밤중 그는 오래된 서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공자도 맹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백성이 입을 열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겐 백성이 침묵하는 나라 말고 말하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의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벼슬이 나라를 망친다. 진정한 개혁은 벼슬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 무렵 개화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884년 우정국이 개국했다. 조선 최초의 근대 통신기관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혁명의 현장이 되었다. 김옥균과 서재필, 박영효가 거사를 일으켰다. 그들은 외쳤다. 이제 새 조선을 세운다. 왕이 아닌 법의 나라를 만든다. 3일 동안 조선은 뒤집혔다. 젊은 관리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포하고 부패한 대신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 짧았다. 청나라군이 들이닥쳤고 혁명은 피로 끝났다. 3일 천하. 이승만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칼로 세운 개혁은 칼로 무너진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리 뒤집어도 똑같다. 거사에 실패한 개화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쳤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갔다. 그들의 실패는 곧 조선의 한계였다. 왕은 여전히 왕이었고 백성은 여전히 백성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이 나라는 병들었다. 약은 칼이 아니다. 생각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조정의 왕족이 아니었다. 머릿속엔 다른 나라, 다른 체제가 자라기 시작했다.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봐야겠다. 나라가 새로 태어나려면 누군가는 먼저 낡은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 그 결심이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는 아직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지만 이미 조선의 끝을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왕의 피를 이은 내가 왕의 세상을 끝내리라. 1890년대 한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긴 코에 낯선 옷, 하늘빛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 불렀다. 그중 2명,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들은 칼이 아니라 책을 들고 왔다.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 말은 처음엔 웃음거리였다. 이승만은 그 소식을 친구에게서 들었다. 야,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대. 배제학당이라고. 밥도 주고 돈도 준다더라. 이승만은 피식 웃었다. 돈 주고 공부를 시킨다고? 거짓말이지. 진짜야. 영어를 가르친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부모에게 말도 없이 그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 문 앞엔 배제학당이라는 커다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양인 한 명이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웰컴. 그 한마디가 이순만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교실 안엔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다. 서양식 책상, 벽에 걸린 지도, 낯선 언어로 쓰인 글자들. 그리고 모두가 앉아 있었다. 양반도, 상민도, 심지어 종도. 여긴 신분이 없습니까? 여기선 학생일 뿐이요. 그 대답은 그에게 전율이었다. 왕족과 종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다니. 조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 수업에서 아펜젤러가 말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합니다. 순간 교실 안의 조선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승만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평등이라. 왕도 백성도 하나라니. 그는 점점 빠져들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 세상이 조금씩 넓어졌다. 밤새 단어를 쓰며 중얼거렸다. God, Freedom, Responsibility. 이 세 단어가 조선의 경전을 모두 이기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충돌은 곧 왔다. 배제학당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상투를 자르시오. 조선 남자의 자존심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옹성거렸다. 그건 너무하오. 우리가 어찌 상투를. 상투를 자르지 않으면 진짜 공부는 못하오. 이승만도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가위를 들었다. 쓱 하고 머리칼이 떨어졌다. 순간 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상투 하나 잘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볍지? 며칠 후 운동장에서 서양식 놀이가 시작됐다. 베이스볼. 서양인 교사가 웃으며 방망이를 들었다. 야구라 한다. 공을 던지고 치고 달리는 놀이야. 처음엔 다들 웃었다. 양반이 방정맞게 뛰냐? 우리 집 종들이나 할 짓이지. 그러나 이승만은 흥미를 감추지 못했다. 공이 날아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뛰었다. 사람들이 놀랐다. 왕족이 저리 뛰어다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라가 서려면 뛰는 사람부터 나와야지. 그날 이후 학당은 달라졌다. 누가 양반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 없었다. 서로 부딪히고 손에 흙이 묻고 웃음이 터졌다. 그 작은 운동장은 조선에서 가장 평등한 땅이었다.
밤이 되자 이승만은 일기장에 썼다. 상투를 차르고 땀을 흘리며 영어를 배우다. 나는 지금 조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조선의 담장은 아직 높지만 나는 이미 그 담을 넘었다. 배지학당을 다닌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승만은 이미 영어 회화에서 누구보다 빨랐다. 서양 선교사들이 발음 하나를 가르치면 그는 하루 만에 그걸 문장으로 바꿔 썼다. 교실 문을 나서면 친구들이 물었다. 승만, 땡큐가 무슨 뜻이래? 고맙다는 말이지. 고맙다고 굳이 말해야 해? 그게 문명이라는 거야.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 그때 한 통의 편지가 학교로 왔다. 제중원에서 조선말을 가르칠 젊은 조선인을 구함. 제중원은 미국인 의사 알렌이 세운 병원이었다. 서양식 의료, 서양식 장비, 서양식 간판까지 걸려 있었다. 이승만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며칠 뒤 그는 여러 학생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이승만이 조선말을 가르칠 여자는 조지아나 화이팅이라 불리는 여의사였다. 그녀가 물었다. Can you teach me Korean? 이승만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Yes, ma'am. I will try. 그 짧은 영어 문장에 알렌이 미소를 지었다. Good. You speak better than most. 그날로 그는 한국어 교사로 뽑혔다. 첫 수업날, 화이트 여사는 노트를 꺼냈다. 이 단어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Love? 네, love. 그녀는 그 단어를 여러 번 따라하며 웃었다. 사랑, 사랑. 이승만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서양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대등한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일은 점점 많아졌다. 알렌에게는 환자 이름을 써주고 화이트 여사에겐 회화를 가르쳤다. 시간당 2시간, 일주일 5번. 그리고 어느 날 알렌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Here, your pay. pay? 그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봉투 안에는 반짝이는 은전이 들어있었다. 합쳐서 은전 20원. 그 시절 조선의 한 관리 월급보다 많았다. 이승만은 손이 떨렸다. 이걸 저에게 주십니까? 당신은 일했잖아요.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조선의 신분제 속에선 들을 수 없던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제가 번 돈입니다. 거짓말 말아라. 공부하는 아이가 무슨 돈을 번단 말이냐? 아닙니다. 외국 사람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왕족의 피로 돈을 벌었다고? 예, 글로 번 돈입니다. 잠시 침묵.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아니요, 어머니.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일을 하면 대가가 오고, 그 대가로 다시 배우고 또 성장한다.
이게 바로 문명의 질서란 말인가?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영어 단어가 빼곡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는 단어보다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자유, 책임, 노동, 보상. 그 단어들이 조선의 오래된 신분 질서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글로 돈을 벌었다. 왕족의 이름보다 지식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았다. 이 나라가 살려면 사람들도 일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이승만은 그 20달러를 쓰지 않았다. 그 돈은 그의 첫 자유였다. 그날부터 그는 조선의 왕족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사는 시민이 되기 시작했다. 1896년, 조선은 다시 뒤집혔다. 개혁은 실패했고 청일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낡았다. 그때 낯익은 이름이 한양에 돌아왔다. 서재필. 미국 시민이 되어 돌아온 그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왔다. 총도 칼도 아니었다. 신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퍼졌다. 이젠 백성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조선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한글로 백성을 위해 쓰는 신문이었다. 이승만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찾아갔다. 신문이라 백성이 글을 읽고 세상을 안다고요? 서재필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이제 왕이 아니라 국민이 세상을 알아야 하오. 저도 쓰겠습니다. 이승만은 한 줄 한 줄을 벼루어 썼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건 권력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의 글은 짧았지만 불처럼 번졌다. 이 사람 필체가 살아있네. 그래, 젊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글이야. 며칠 뒤 그는 주필로 임명되었다. 조선의 20대 청년이 나라의 여론을 이끄는 자리였다. 글로 세상을 흔드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사설을 썼다. 백성이 주인이 되어야 나라가 선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기 위해 책임져야 한다. 그 글이 인쇄되어 종로의 거리로 뿌려졌다. 사람들은 종이를 들고 모였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들은 들고 읽는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다. 뭐라 쓰여 있냐? 나라가 백성의 것이래. 그게 말이 되냐? 글쎄, 이젠 그렇게 해야 산다는데. 이승만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신문은 곧 만민공동회로 이어졌다. 종로, 광화문, 탑골공원, 상인, 학생, 사대부까지 모여드는 거대한 모임이었다. 모두가 외쳤다. 나라를 바꾸자. 백성이 주인이다. 이승만이 연당 위로 올라섰다. 조선은 더 이상 신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이 일어나야 조선이 사합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옳소, 옳소.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조선의 하늘이 조금 열렸다.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생각이 깨어난다. 그러나 조정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했다. 대신들은 분노했다. 박영효 일파가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혁신 정부를 수립하려던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활동을 통해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는 등 급진적인 정치개혁 성향을 보였기에 연루되었다.
이건 반란이다. 저놈들 잡아들여라. 조선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 왕조의 공포도 함께 깨어났다. 군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몽둥이와 칼이 날아들었다. 신문사 직원들이 끌려가고 만민공동의 지도부가 잡혀갔다. 승만이도 끌고 와라. 청년 이승만은 붙잡혀갔다. 손이 묶인 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라를 위해 말했을 뿐인데 조선은 아직 말하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는구나. 그는 웃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죄인으로 남겠다. 이 죄가 언젠가 이 나라를 깨울 것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타올랐다. 조선의 조정이 그를 묶었지만 그의 사상은 이미 감옥보다 멀리 나아가 있었다. 이루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새 채널 대한의 그날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